우리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퇴직하던 날 그 문장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년퇴직 당일 나는 혼자 회사 건물을 나섰다. 서류 가방 하나 들고 돌아볼 일 없는 사무실을 뒤로하고 걷는 발걸음. 그날따라 봄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졌다. 30년 가까이 일한 회사를 그만두는 날인데 이상하게도 속은 시원하지 않았다. 기분 좋은 해방감보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이 더 컸다. 앞으로는 월급도 없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 잘 살아야 한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나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정성호 68세.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살다 퇴직한 지 2년이 됐다. 아내와 둘이 조용히 살아간다. 우리가 가진 자산은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을 모은 7,500만 원,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150만 원이 전부다. 내 이름이 그렇게 평범하고 익숙한 이유는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과 다르지 않은 누구나의 노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퇴직 직전 어느 날 신문 기퉁이에서 본 기사를 아직도 기억한다. 부부 기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한 달 270만 원 필요. 30년 살려면 10억 이상 준비해야. 그 문장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가진 돈은 10억이 아니라 7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매달 150만 원으로 살아가야 했다. 이거 가지고 30년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퇴직 이후 나를 매일 흔들었다. 퇴직 후 며칠간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점심 무렵이면 나도 모르게 시계를 바라봤다. 아, 지금쯤이면 점심시간이겠구나. 습관은 남아 있었지만 일상은 사라져 있었다. 아내와 나는 마주 앉아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생활비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계산기를 다시 꺼내들었다. 엑셀 파일 대신 노트를 펴고 연금 수입 150만 원 안에서 우리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직접 계산해봤다. 우리가 세운 1차 예산안은 이랬다. 식비 55만 원, 관리비 공과금 20만 원, 건강 관련 지출 15만 원, 통신비 5만 원, 여가비 10만 원, 교통비 5만 원, 그리고 비상 상황을 위한 예비비 10만 원. 총합 120만 원. 머리로는 가능할 것 같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쳐올 변수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 시점부터 우리는 단 하나의 원칙을 정했다. 과욕은 금물 있는 만큼만 쓰자. 나는 아내에게 말해줬다. 내가 일할 땐 돈을 벌어다 줬지만 이제부턴 가치 지키는 게 중요해졌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제 당신이 가계부까지 써보면 진짜 우리 팀이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은퇴 후의 일상에 따뜻한 책임감을 느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알게 됐다. 은퇴 후 첫 달 일부러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 보기로 했다. 아침엔 일찍 일어나 신문을 보고 간단한 집안 정리를 하고 점심이면 시장에 다녀오는 일상. 전에는 바빠서 지나쳤던 평범한 일들이 이제는 하루를 살아가는 작은 루틴이 되었다. 처음엔 두렵기도 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걸로 정말 충분할까?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통장을 펼쳐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번 달 지출이 110만 원도 안 나왔어요. 나는 눈을 의심했다. 정말 그랬다. 연금 150만 원 중 40만 원 가까이 남았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마트에서 삼겹살 한 근을 사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아내는 오랜만에 좋아하는 막걸리도 꺼냈다.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레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오래가지만은 않았다. 한 달쯤 지나자 집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콸콸콸 덜컹덜컹. 처음엔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몇 주 뒤 결국 보일러가 꺼졌다. 설비기사를 불러 진단을 받아보니 전체 교체가 필요하단다. 견적은 230만 원쯤 나올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는 그동안 이 돈을 아껴 모으기만 했지 이렇게 한 번에 훅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예금 통장에서 꺼내야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혼잣말이 울려 퍼졌다. 이러다 보면 1년도 못 버티는 거 아냐? 보일러 교체를 결정한 날 밤 나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230만 원. 우리 한 달 연금 수입보다 많고 예금 자산의 3% 이상이 날아가는 금액이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이 밀려왔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쩌지? 앞으로 20년을 이 돈으로 버틴다고? 너무 무모한 거 아냐? 그때 아내가 조용히 내 옆에 앉더니 말했다. 여보, 돈은 그런 때 쓰라고 모은 거예요. 우리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 결국 행복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깊이 박혔다. 그래. 맞다. 지키기 위해 모은 돈은 결국 쓸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신중하게 자금을 배분했다. 정기예금은 깨지지 않도록 지키고 수시 입출금 통장에서 200만 원을 꺼냈다. 그리고 남은 부족분은 예비비 항목에서 30만 원을 보탰다. 그 이후 몇 달 동안은 긴축 모드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외식은 생략했고 문화센터 강좌도 일시 중단했다. 식비는 더 철저히 계획했고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고 우리는 다시 100만 원 가까운 잔액을 복구해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노후라는 건 돈을 쌓는 싸움이 아니라 돌발 상황을 견디는 기술이라는 걸.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공포에 지지 않는 마음이었다. 아내와 나는 서로를 다독이며 이렇게 다짐했다. 다음번엔 더 잘 준비하자. 이번엔 조금 아쉬웠지만 잘 넘긴 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예비비 통장에 매달 칩수립이라는 이름으로 5만 원을 따로 떼어두기 시작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 5만 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생각 이상이었다. 그해 여름 나는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느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다. 병원 가요. 내일 아침 바로. 종합병원에서의 진료는 생각보다 무거운 일이었다. 심장 정밀 검사에 당뇨 고혈압 수치까지.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당뇨 초기 증상과 고혈압, 게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지 않다고 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평생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자신했던 내가 이럴 줄이야. 치료는 바로 시작되었다. 혈압약, 당뇨약, 정기검진,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 첫 달 의료비는 무려 48만 원. 예산표에서 한 번도 가늠하지 못했던 숫자였다. 잠시 좌절이 밀려왔다. 이게 시작이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들까? 연금 150만 원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예비 통장을 꺼냈다. 우리가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긴급 자금이 90만 원쯤 있었다. 그중 절반을 꺼내 병원비를 냈다. 그 순간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돈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걱정 마요. 당신 건강이 먼저예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분명히 있었다. 노후의 가장 큰 변수는 건강이고 노후의 가장 큰 자산도 건강이라는 걸 그때 처음 절실히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식단을 바꿨고 매일 새벽마다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 아내는 염분 줄인 반찬을 만들었고 몇 끼마다 손수 검은 콩을 삶아 내게 주었다. 조금씩 약 복용량은 줄었고 체중도 눈에 띄게 빠졌다. 그 과정은 고되었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붙들었다. 치료를 시작하고 3달쯤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혈압 수치는 안정되었고 당뇨 수치도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아침 운동화를 꿰어 신었다. 가까운 공원에서 빠르게 걷고 근력기구 앞에서는 늘 한 세트씩 움직였다. 예전엔 무의미해 보이던 그런 운동들이 이제는 하루를 지탱해주는 생활의 리듬이 되었다. 아내는 그런 나를 조용히 응원해줬다. 염분을 줄인 반찬, 통곡물로 바꾼 밥, 사소해 보이는 변화였지만 그 속엔 아내의 정성과 걱정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이젠 우리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돈 쓰는 것보다 더 힘들고 병원비 걱정도 덜 하잖아요. 정말 그랬다. 병원에 자주 가는 것보다 병원 안 가는 게 훨씬 절약이었다. 우리는 그제야 건강은 절약이라는 말의 진짜 뜻을 이해했다. 그 즈음부터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복지관 요가 수업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나는 문화센터에서 캘리그래피 강좌를 등록했다. 아내는 오래된 대바늘을 꺼내 손주에게 줄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다. 이 작은 여유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돈이 많아서는 아니었다. 건강을 되찾고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아침 햇살 아래 공원을 걷고 시장에서는 단골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오후엔 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치였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평화롭네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속으로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이야.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조카로부터 청첩장이 도착했다. 늦깎이 결혼이라며 기쁜 소식을 전해왔고 우리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에 함께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초대받았다는 기쁨보다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가 더 큰 고민으로 다가왔다. 요즘 결혼식 적게 내도 30만 원. 형편 좋은 친척들은 50만 원, 70만 원씩 낸다는 말도 들려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린 어떻게 할까? 나는 답을 망설였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선 큰 액수는 무리였다.
하지만 너무 적게 내면 괜히 체면이 깎일까 걱정됐다. 그날 밤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계산을 다시 해봤다. 예비비 항목에서 조금 보태면 30만 원까지는 가능했다. 그 이상은 무리였다. 형편에 맞게 하자.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 말 한마디였다. 축의금 봉투에는 30만 원을 넣고 그 옆엔 내가 직접 쓴 편지 한 장을 덧붙였다. 내가 얼마나 귀한 결정을 했는지 삼촌이 누구보다 잘 안다. 언제나 응원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며칠 뒤 조카에게 전화가 왔다. 삼촌, 그 편지 보고 눈물 났어요. 진짜요? 다른 어떤 축하보다 더 큰 선물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아내도 흐뭇하게 말했다. 당신 글씨 덕분이야. 그 정성이 조카한테 닿은 거지. 그래서 그 뒤로도 우리는 경조사를 만날 때마다 형편은 지키되 마음은 더했다. 그 방식이면 우리도 체면도 정도 지킬 수 있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따뜻하게 살아가는 법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다. 큰아들이 회사를 옮긴다며 잠시 쉬게 됐다는 연락이 왔을 때였다. 일은 곧 구할 거라 했지만 당장 손주 학원비며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털어놨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조금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은 가능한 범위였다. 우리는 예비 통장에서 40만 원을 꺼내 손주 교육비 명목으로 보내줬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들에게 큰 도움이 된 듯 했다. 며칠 뒤 아들은 문자로 말했다. 곧 다시 취직하면 꼭 갚을게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답했다. 너희 힘들 땐 도와주는 게 부모지. 갚을 필요 없다.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엔 조심스러움이 남았다. 혹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우리도 여유 있는 건 아닌데. 그날 밤 아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한두 번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놓치면 결국 아이들에게 더 큰 짐이 될지도 몰라요.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우리가 무너지면 결국 아이들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 하나를 세웠다. 도와줄 수 있을 땐 도와준다.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은 넘지 않는다. 그 원칙 아래 긴급자금 중 일부는 가족 지원 가능 범위로 따로 설정해 두었다. 예정에 없던 지출이 생겨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접근하니 훨씬 담담했다. 이제는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다. 도와줄 땐 도와주지만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 해. 그건 이기심이 아니었다. 우리의 자립이 곧 자식들의 독립을 돕는 길이었으니까. 아내도 말했다. 우리 둘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아이들에겐 가장 큰 응원이야.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아내는 연신 미안해했다. 내가 평소에 관리를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게 다 내 탓 같아. 나는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오래된 건 언젠가는 고장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나눴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서로에게 깊이 기대어 있었다. 며칠 뒤 내 건강 문제가 터졌을 땐 이번엔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돈도 부족한데 내가 병원비까지 써서 어쩌나 괜히 부담만 주는 것 같아.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이 건강해지는 게 우리 둘 다에게 가장 큰 전략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게 됐다.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건 돈도 계획도 아니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이 믿음과 격려였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셈하지 않았다. 대신 남아있는 것을 헤아렸다. 아직 함께 있고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서로를 향해 웃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고장난 가전, 예기치 못한 의료비, 생각지 못한 경조사 비용 같은 것들은 분명 우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린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누구 하나 탓하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부터 노후는 불행으로 향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다. 같이 해결하자, 서로 탓하지 말자. 그 믿음 하나가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처음엔 부끄러웠다. 정부 지원이니 복지제도니 하는 말은 왠지 가진 게 없는 사람들만 쓰는 것 같아서. 하지만 막상 내 삶에 그런 상황이 닥치자 나는 생각을 바꿔야 했다. 이건 권리야.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거야. 그 말은 내 안의 자존심을 지키는 주문 같았다. 우리는 복지관에서 나눠준 안내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건강보험의 실손 보장 항목, 노후주택 수선 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 가능 기준까지. 그중 몇 가지는 당장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우산처럼 우리 마음속을 든든하게 해주었다. 나는 내가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도 알아봤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조금 애매했지만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은 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내는 주민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상담을 받고 왔다. 교통비 정도만 준다지만 사람들 만나고 활동하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에 나는 살짝 웃었다. 당신 사람 만나면 에너지 충전하잖아. 그렇다. 우리 삶에는 돈보다 소중한 연결이 있었다. 복지관에서 요가를 하며 알게 된 친구들과 한 잔의 차를 나누며 정보를 교환했고,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들과는 약국 추천부터 의료 혜택까지 공유했다. 혼자인 줄 알았던 순간에 우리는 조용히 손 내밀어주는 사회의 품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아직 괜찮다는 확신을 주었다. 모든 걸 다 혼자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졌다. 언제부턴가 내 책상 위엔 조용히 먹물 향기가 머물기 시작했다. 퇴직하기 전엔 상상도 못했던 시간. 이제는 매일 아침 나는 붓펜을 들고 종이에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새긴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오늘 내가 써 내려간 문장이었다. 아내는 그런 나를 옆에서 조용히 바라본다. 손엔 대바늘을 들고 손주에게 줄 목도리를 한 땀 한 땀 떠내려간다. 말없이 마주 앉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말보다 큰 위로를 주고 있었다. 내가 젊었을 땐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예전엔 돈이 여유를 준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다. 시간이, 그리고 그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가 무엇보다 큰 부자임을. 우리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캘리그래피 강좌에 등록했다. 수강료는 단돈 1만 원 남짓. 그곳에서 만난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때론 서로의 글귀를 교환하며 웃기도 했다. 아내는 노래교실도 다니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트로트에 맞춰 박수를 치며 새로운 열정을 되찾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사람들과 부대끼고 노래 부르니까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차 한 잔 앞에 두고 조용히 음악이 흐를 때면 나는 문득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또 있을까? 살다 보면 예상 못한 일은 꼭 생긴다.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해도 현실은 항상 그 틈을 파고든다. 이번엔 냉장고였다. 갑작스럽게 냉기가 돌지 않더니 하루아침에 작동을 멈췄다. 20년 가까이 써온 기긴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였다. 마침 그달엔 병원 약값과 아들 가족에게 보낸 경조비로 예비비 통장이 얇아져 있었다. 나는 멍하니 고장난 냉장고를 바라보다가 한참 만에야 말문을 열었다. 이번엔 조금 버티고 중고로라도 알아보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얼굴엔 조심스러운 걱정이 묻어났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급한 불부터 끄자. 며칠 후 우리는 중고 거래 앱에서 신뢰할 만한 판매자를 찾아 정상 작동되는 냉장고를 2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었다. 배송은 우리가 직접 나섰다. 택시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조심조심 실어 날랐다. 땀도 나고 허리도 아팠지만 우리는 웃었다. 이 정도면 괜찮게 막았지? 그럼요. 생각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묘한 자신감이 피어올랐다. 이제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우린 부부였고 파트너였고 삶의 동지였다. 돈은 많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해지면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직접 증명해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은퇴한 게 참 다행이에요. 이제는 진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내 마음 한가운데로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돌이켜보면 은퇴 직전에 나는 두려움 덩어리였다. 연금은 적고 저축은 한 줌. 기대 수명은 길고 물가는 오르고 뉴스에서 들려오는 수치는 하나같이 절망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다르다. 더 부자가 된 것도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 것도 아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졌다. 우리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챙겼고 불안보다 계획을 먼저 세웠으며 불평보다 감사를 더 자주 꺼내 쓰기로 했다. 하루하루를 기록하며 소소한 지출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밀어냈다. 건강을 지키는 게 최고의 투자라는 걸 몸으로 배웠고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사회 속에서 느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위기가 닥쳐도 고장이 나도 돈이 빠듯해도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 말을 서로에게 되뇌며
우리는 놓으라는 항해를 한 걸음씩 나아왔다. 아직도 남은 여정이 많다. 언제 또 어떤 돌발 상황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이젠 안다. 우린 이 정도 파도쯤은 웃으며 넘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께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가진 걸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혹시 부족하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한 발도 떼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정호섭 씨 부부가 당신께 전하고 싶은 말은 아마 이것일 것이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방식으로 천천히 준비해 나가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냈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